자, 그 다음은 이제 각 전형 요소별로 학생부, 뭐 수능, 그리고 뭐 실기 등등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미대 입시를 이제 처음 이제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어떤 질문들에 맞춰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내신. 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도 좀 잘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실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성실했으면 좋겠고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우리 아이가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질문들을 꽤나 받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미대 가려면 예고가 유리합니까?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받아요. 자, 그러면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고 가면 내신 따기가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 학생들도 굉장히 내신 공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원체 명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보통 한 반에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9등급제 내신에서는 1등급을 상위 4%한테만 줍니다. 그러면 20명의 학생이라면 1등급을 받아갈 수 있는 학생은 많아봐야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값은 뭘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 남은 학기,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최종적으로 남아있죠. 이 남은 학기의 내신값까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맥시멈 내신값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해가 아니라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에 올 1등급을 받아도 내신값이 요거야. 그러면 이때 이 내신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쉽게 판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내신값을 한번 입력을 해봤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값을 산출해 봤더니 국영사 기준으로 2.69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야, 내신만 조금 더 올리면 뭐 비식도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얼마만큼 올릴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올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내신값을 산출해 봤더니 2.69였던 내신이 2.27. 이게 이 친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높은 내신값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내신 관리를 해라라고 말은 해요. 필요한 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실 3학년 1학기로 올 1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이 친구들 내신값을 저는 예측을 할 때 1, 2학년 때의 내신값의 평균치를 봅니다. 보통 2, 3등급을 받았다는 학생은 3학년 때도 보통 그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랑 유사하게 받았을 경우에 내신값이 2.69였던 게 2.63, 0.1도 변화가 없죠. 근데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똑같이 3등급을 받았는데 왜 변화가 생겼냐? 이거는 단위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3등급인데 4단위의 3등급하고 6단위의 3등급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즉, 똑같은 등급이라면 단위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내신값을 책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 판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3등급 중반까지는 되네? 그러면 내신 관리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미 4등급이 넘어갔어요. 5등급이 넘어갔어요. 야, 조금이라도 더 해봐. 더 올리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신 관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대가 사라진 측면에서 세종대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종대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만을 반영을 합니다. 지난 국민대랑 동일하게. 그리고 반영 비율은 2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직접적으로 내신값에 포함을 하시겠다. 그래서 진로 성취도가 A, B, C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등급별 환산 점수야. 1등급한테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5등급한테 900점을 줘요. 그래서 5등급까지는 뭐 세종대를 난 지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낮아도 세종대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래서 세종대 기준으로는 내신이 저는 6등급까지여도 수능 성적이 된다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수학을 과연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저학년일 때는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올리는데 더 힘들어.
그러면 국어 탐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독하셔야 될 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비실기대학하고 실기대학을 이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학교 자체가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학교는 없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야. 의외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건 내신입니다. 내신 반영에서 수학입니다. 내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학을 과연 끌고 갔을 때, 물론 나는 이 학교들이 목표 대학입니다 라고 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수학 내신은 크게 관리를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수학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실기 교과 전형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즉 내신이 지금 현재 2등급 원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수학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교과 활동 영역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이렇게 크게는 나눠요. 교과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교과 활동이라고 하고 수업 이외에 하는 활동은 모두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했냐 보다 어떤 걸 했느냐,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했느냐, 본인이 스스로 했느냐, 한 번 해봤느냐,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런 기준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했으며 이 친구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도에 맞는 활동을 한 것,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한 활동, 즉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그림 그렸습니다. 혼자서 독서 많이 했어요. 봉사 차원에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끼고 하는 활동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내부에서 하게 된 활동들은 주체기관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바뀐 사례, 홍익대를 이제 염두에 두신 학부모님들한테는 교과를 선정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1학년 1학기 때 미술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활동, 뭐 2학년 1학기 때 뭐 미술 감상이 있었다 그걸 또 하나의 활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활동의 종류를 가지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를 합산해서 쓸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출결 관련된 질문. 자, 출결 점수 필요 없는 거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 모집에서 출결 점수를 배우는 대학은 굉장히 미비해요. 예원예대라든지 일부 몇 개 대학에서만 내신, 정시 모집인데 수능을 안 보고 학생부를 보는 대학이 몇 있거든요. 그런 학교 중에서 일부 출결 점수를 보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아닌 정시 모집에서는 출결 성적을 보는 학교가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학교들조차도 그 출결 성적 때문에 학교를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고는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실기 성적이 합부를 결정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결 점수를 고민해야 되는 대학은 수시 모집이고요. 수시 모집 중에서도 비실기를 생각하신다,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한다, 출결 점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 중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대학을 제가 이렇게 노미네이트 했습니다. 1000점 만점에 출결이 가지는 비중도예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출결은 상관이 없다. 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출결 점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병결 아닙니다. 공결 아닙니다. 미인정 결석만 받는 겁니다. 미인정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죠. 미인정으로 보통 감점을 시키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졸업이 안 됩니다. 자, 졸업은 일단 해야지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한 학년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졸업만 하는 정도의 출결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걸 봤어요. 저 홍익대를 혹시나 내년에 올해 잘 안 되면 내년에 재수할 때도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정시 모집 준비하면서 정시 특강 기간에 결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을 가끔 만났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저하고 지도하면서 정시 모집에서 홍익대를 간 학생들조차도 엄청나게 결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기시험 준비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왜 빠졌는지를 아는 거죠. 3학년 2학기 때만
특별하게 결석이 있다는 사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뭐 불성실하다 이런 판독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결은 졸업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실 경우에 미인정만 안 되게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도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살 빼야지.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식단은 뭘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쉬울 수가 라고 긍정적인 멘트를 조금 날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통 수능에서 문제들이 이제 배점이 있습니다. 1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4점짜리 이런 식으로 배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배점이 보통 2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럼 2점, 원점수 2점 기준으로 100분위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한번 도표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건데, 국어랑 수학 그리고 이제 탐구 계열 몇 과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원점수 국어 화작에서 60점 받은 아이가 2점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 값인데 58%에서 61.9, 즉 4%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96점의 나이가 100분위 99%였다가 2점짜리 하나를 더 맞췄어요. 98%. 100분위는 99에서 99.5, 0.5 올라갔습니다. 자, 누구한테 더 유리합니까? 낮은 등급일수록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상위권, 극초 상위권이 아니면 2점짜리 한 문제당 100분위가 보통 4에서 2%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건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대 평균 지원자들에 비해서 100분위가 10%가 부족하네? 그러면 몇 문제만 맞추면 돼요? 5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물론 한 과목은 아닙니다. 세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세 과목에서 다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문제?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분야를 공략을 해라.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독서, 이거를 해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법이 있을 수도 있죠. 듣기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쪽을 공략하면 그거를 올릴 수 있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이 수능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의 현재 수능 모의고사 등급별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자, 5등급 이하야,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어디 과목의 비중도를 가장 높여야 된다? 영어입니다. 왜 그러냐?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죠. 근데 이 절대평가를 하는 도중에 가령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동일한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100분위를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조금 더 잘해놓으면 평균 100분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영어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탐구 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어는 성적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탐구, 그래서 영어 탐구 국어 비중으로 시간 할애를 해서 성적을 상승을 빨리 도모를 해라, 이거고요. 일단 4등급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영어 비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영어를 더 올린다고 해서 평균 100분위 값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때부터는 국어랑 탐구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4등급 이하의 학생이 역시나 더 빨리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는 당연히 탐구입니다. 그래서 탐구 비중을 높여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느렸습니다. 8월 이전에 탐구를 제자리에 못 앉혀놓으면,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고 3등급인데 그 위치에 못 앉혀놓으면 오히려 나중에서 해야지 절대 되는 결과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열심히 이제 내가 생각하는 3등급까지 올려놨어요. 이제 탐구 시작해야지. 그러면 탐구의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국어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등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탐구는 학기 초반에 마스터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등급이 이미 된 친구들은 당연히 탐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국어에다가 시간 할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별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할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대 입시에서는 당연히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국어입니다.
학교마다 이제 편차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학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33.3%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잘해도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데 대표적인 건국대는 국어 반영 비율이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그만큼 중요하죠. 대부분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어의 중요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탐구, 그 다음이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환산점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등급까지만 되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이 환산점수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빨간색은 이제 올해 바뀐 형태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어 20%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점제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부터 4등급 구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가 된 건 작년보다 변환 점수가 바뀌어 있는 경우에요. 1부는 올라갔고 1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가 좀 어려운 경우는 빼시고 100으로 놓고 이제 1등급을 100으로 놓고 보는 학교들을 쭉 보시게 되면 4등급 선까지 사실은 큰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3등급 정도면 2등급, 1등급으로 올리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주인권 대학 기준으로는 4등급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마찬가지로 이제 감점이나 가산점을 제공하는데, 한국사를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 대용으로 쓰는 학교는 하위권 대학 일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거의 다 이제 어떤 학교들에서는 필수 반영도 아니고요, 감점도 아니고요, 그냥 응시만 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점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 상위권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4등급 정도면 뭐 감점을 아예 안 당하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4등급이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25점이면 4등급이에요. 즉 반만 맞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그렇게까지 비중도를 크게 높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능에서의 수학입니다. 수학을 잘하면 좋죠. 당연히. 왜냐면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수학만 잘하고 국어 탐구가 안 좋아. 그건 오히려 쓸 수 있는 대학이 더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어랑 탐구, 영어가 일정 이상 수능 성적을 유지를 해야지 수학이 쓰임새가 생겨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죠.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현재로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디자인과가 유일합니다. 공예과도 안 봐요. 서울대 이제 공예랑 디자인 두 개가 존재하는데 디자인과에서만 다른 과목하고 동일한 33.3%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수학을 얼마만큼 도대체 해야지 서울대에 쓸 수 있습니까? 자, 서울대 디자인과 기준으로 수학 4등급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1단계 통과가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국어 탐구가 1등급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비실기 대학이에요. 그래서 홍익대는 미대 말고, 미대는 수학 필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군하고 나군에서는 다군에서 수능 100으로만 선발하는 캠퍼스 자율전공 제도 중에서 서울 캠퍼스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해요. 또 세종 캠퍼스는 수학을 또 필수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서울 캠퍼스, 다군 캠퍼스 자율전공일 때만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 비실기 자율전공 제도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군에 하나가 있고 나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군은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지만 가군에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과기대도 비실기 중에서 시각, 금속, 산업디자인 세 개 학과에서 수능 100 비실기로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산업디자인과만 역시나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대, 중대, 동덕여대 이런 비실기 대학에서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잡으실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조금 잘하기 때문에 비실기까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수학을 최대한 2, 3등급 정도를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아이는 비실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실기 전형 정도에서 서울대만 고민합니다. 그러면 수학은 6등급 정도. 왜 6등급이냐? 그건 공예과 기준으로. 근데 나는 공예과 너무 싫어요. 저는 꼭 디자인과 쓸 거예요. 그러면 4등급 이내로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보시는 거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실기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과치들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그림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력을 주로 묻는 이제 서울대부터 가천대 유형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각 디자인 혹은 산업 디자인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시디과 문제 다르고 산디과 문제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제 학부로 뽑는 서울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내세요. 학부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이 학부로 들어와서 시각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산디과도 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같이 내서 둘 다를 풀게 합니다. 한데 나머지 시립대, 과기대, 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CD는 CD 문제만, 산디는 산디 문제만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배워야 될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사실상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학과별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시디과 유형 따로 내고 산디과 유형 따로 내지 않고 총 9개 학과가 동일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야 될 게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를 내가 이제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성균관대하고 고려대입니다. 여기도 기초수양평가라는 명칭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발상가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기존 거하고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 않고 기초수양 유형에서 하나의 섹션. 자, 여기는 이제 문제 유형에서는 거의 CD과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디과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려내는 포스터를 그린다라는 어떤 유형으로 접근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유형을 배우게 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기준, 내신 기준으로 평균 3등급 이상을 웃도는 학생들이 주로 이 유형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좀 전에 보신 기초 수양보다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이제 접근을 시키는데요. 기초 디자인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보는 이제 유형들이 조금 다른데 이 분류법은 이제 대충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입시 상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학생이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 수시 때 만약에 6개 학교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툭툭툭 골라요. 실기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초순에서 중순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거의 하루 차이로 시험장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일주일 차이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6개 학교를 한 달 안에 시험을 다 보려면 실기 유형은 비슷한 학교끼리 묶어서 저는 지원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력이 좋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교, 경희대, 중앙대 이런 대학이 대표적으로 사실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대에서는 덕성여대. 근데 사실 표현보다 나는 이 친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그리고 뭔가 연출했으면 좋겠어. 종이면 찢어지고 뭐 유리면 부셔지고 철이면 구겨지고 뭐 이런 연출을 리얼리티하게 적극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잘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런 건 잘 못하겠다. 나는 그냥 조건에 차분하게 그냥 겉멋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는 걸 더 선호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건대 이런 학교가 나옵니다. 뭐 제시어 뭐 이걸 가지고 리듬감 있게 그려봐, 부드럽게 그려봐, 강하게 그려봐, 가볍게 그려봐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 난 문제풀이가 훨씬 재밌다. 제시어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숙대, 서울여대, 뭐 단대 이런 대학이 더 이 학생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까지도 구분을 하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단 학기 중에는 이 유형들을 다 풀게 시켜요. 나중에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육모, 구모가 지나가고 나서 학교가 이제 타겟팅이 좁혀지면 너는 이제 이 유형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걸 다 섭렵할 수 있게끔 기본 교육을 시키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수시냐 정시 지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당연히 정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학원에서 만약에 실기 더 늘리세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성적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학기 중에 주말 위주나 뭐 수업 시간을 5타임으로 제한을 하고 실기 시간을 나머지는 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할애를 시키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도저히 수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반대로 가야겠죠.
공부 시간을 줄이고 주로 실기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모집 시기에 어떤 유형을 치를 거냐에 따라서 역시나 시간 할애를 공부하고 실기하고 적정하게 조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것을 이제 몇 번 보면은, 자, 우리 아이는 아직 성적이 채 안 됐어. 목표라는 대학까지 도달을 아직은 못했어. 그러면 성적을 만들어 놓고 실기를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그 실기를 이미 경험했던 학생이고 그 실기를 어느 정도 잘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그 선택이 맞습니다. 근데 실기 자체도 아직 완숙하지 않은 친구가 성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기 시작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요, 학생 자체가 심리적으로 꺾여요. 나의 경쟁자들은 이미 실기를 이만큼 해왔는데 나 이제 와서 이거 해도 될까? 이 자신감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양쪽이 다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경우라면 균형 있게 끌고 가야지, 어느 한쪽을 완결시켜 놓고 어느 한쪽을 나중에 한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어 탐구 관계랑 똑같아요. 국어 열심히 올려놓고 자 이제 국어 됐으니까 탐구해야지, 그러면 국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죠. 실기랑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누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누구를 좀 더 적게 하고 조절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대회인데요. 갑자기 이제 실기 얘기를 하다가 실기대회를 말씀을 드리는 건 실기대회의 필요성 때문이거든요. 실기대회 사실 안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실기대회에서 수상 못했다고 해서 대학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한데 첫 번째 실기대회가 필요한 거는, 자, 예전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시면 어떤 장면까지를 보냐면 학생의 공부방을 수능 교실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놔요. 완전히 실전에서 아이가 그 환경에서 적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실전을 가면 이미 편안한 거야. 내가 평상시에 했던 공간이니까. 자,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본래 수업 중에 했던 실기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시험장 가서 그 100을 발현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환경에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경 적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의 상황을 판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실력만 발휘를 하고 와야지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주변을 봤는데 나보다 다 잘 그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해야지. 이런 식의 현장 경험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 경험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혹스러워하는 정도예요. 뭐 물론 학원 내에서도 연합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험 형식으로는 진행은 하겠지만 이제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문제를 만났다거나 내가 평상시에 그려보지 않았던 제시물을 받아서 그려봤을 때의 그 당혹감에 대한 훈련 적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상 실기대회는 물론 이걸 다 경험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기대회를 경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이 실기대를 경험을 했더니 수상도 못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부족하지?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실기에서도 공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경향 파악은 뭐 학생이 사실 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교가 실기대에서 이런 출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대회 일정이거든요. 보통 경희대가 가장 이제 주요 대학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실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 주에, 올해도 이제 5월 3, 4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총 5개 대학 실기대회 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실기에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류는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교육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홍익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공간연출,
그리고 고려대 이렇게만 있어요. 나머지는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 서류를. 그럼 뭐만 보느냐? 학생부만 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생부예요. 내가 했던 활동들이 학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평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점수를 따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지를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 예를 들어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다, 고려대 창의 활동 보고서다, 이거를 쓰는 것 자체는 사실상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입시철에 쓰면 돼요. 그 전에 그거를 증명하는 수단인 학생부를 얼마만큼 기록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서류의 미술활동 보고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 관찰력 좋습니다. 저 이런 이런 창의성도 좋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들어미는 게 바로 학생부라는 거죠. 다음 면접인데요. 면접은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비중도가 늘어난다든지 면접을 보는 학교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큰 틀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기반의 면접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와 유사하지만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풀었던, 즉 내 재현작을 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유형. 큰 틀에서는 문제 중심의 면접, 그리고 하나는 서류 중심의 면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모집에서는 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합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서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홍대 유형하고 서울대나 국민대, 시립대처럼 본인이 이미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풀었던 재현작을 가지고 설명하는 유형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도 이제 저희가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를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의 그림을 설명하는 어떤 구체적인 순서, 뭐부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판독을 해서 학기 중에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학기 중에는 조형 언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요. 가령 이제 우리는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게 예뻐요. 왜 이쁜지. 그냥 예뻐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색은 어떻고 형은 어떻고 조형 질서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평상시에 받아야지만 면접 때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관심도가 제발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격에 맞춰서 가죠. 인서울을 하는 게 그냥 꿈입니다. 보다는 면접이 있는 대학을 공략을 한다면 본인은 시각지향 중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평상시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면접 단기간 안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면접을 보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 준비작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런 점들을 학기 중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